경제적 자유로 가는 최소한의 습관, 하루 10분 동공부의 김경필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파트값 계속 오르기만 하는 진짜 이유, 하락 예상 시점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차례 영상을 통해서 정권별 아파트 가격의 추이를 살펴봤죠. 우리나라는 98년 IMF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적이 있었지만 그 외에 모든 시기에서 계속적으로 상승해왔습니다. 특히 현 정부 들어와서는 가격이 사상 유례없는 폭등을 기록했죠. 이런 원인 분석을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는 수요와 공급의 측면입니다. 자, 그러나 이 수요와 공급의 측면은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가격에 영향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실 공급에 비해서 충분히 공급이 있었음에도 아파트 가격을 잡지 못했다라는 어떤 문제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정책과 시장 심리적인 측면입니다. 현 정부가 가장 크게 비판받는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함으로써 오히려 시장 심리를 자극하고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켰다라는 비판이죠. 자, 이런 원론적인 원인 분석과 다른 좀 새로운 차원의 장기적인 원인 분석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 다른 측면의 원인 분석은 결국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화폐적 현상이라는 거죠. 자, 화폐적 현상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뜻합니다. 자,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른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먼저 가장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경제 이론이 화폐 수량설이라는 겁니다. 화폐 수량설은 계속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주장해 오고 있는 것인데 이 화폐 수량설을 가장 잘 정리한 사람이 바로 미국의 경제학의 아버지인 어빙 피셔입니다. 어빙 피셔는 Quantitative Theory of Money라고 하는 본인의 이 화폐 수량설을 정리했는데 MV는 PT다. 쉽게 이야기하면 가격은 통화량과 같아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론을 현대 경제학으로 화폐 경제학으로 정립한 사람이 바로 밀턴 프리드만이죠. 자, 밀턴 프리드만은 결국 자산 가격의 상승 원인은 통화량 증가에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론이 현실에 들어맞고 있는 모습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자, 인플레이션은 화폐적인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의 통화량이 과연 얼마나 증가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나라의 통화량 M2는 824조 원이었고요. 2007년도에는 1000조를 돌파해서 1197조 원까지 증가합니다. 자, 이런 통화량은 2016년도에는 2471조 원을 돌파했고 작년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3000조를 돌파해서 3071조까지 돌파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통화량과 프리드먼이 얘기했던 자산 가격의 기울기를 한번 보자면 우리나라의 아파트의 시가총액과 통화량의 그래프를 시기별로 2005년부터 2021년까지의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시가총액이라는 것이 이 아파트의 시가총액이라는 게 가격지수와는 약간의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상당히 유사한 기울기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2021년 3월 현재 2020년 말에 3071조까지 올라갔던 통화량 현재는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궁금한데요. 보도에 의하면 인플레를 자극할 유동성의 홍수가 계속되고 있다. 3월 그러니까 2021년 3월 한 달 동안 통화량이 무려 사상 유례 없이 40조 원에 가까운 통화량 증가가 있었고 지금은 현재 2021년 3월 현재 3313조 원의 통화량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양일 수밖에 없는데요. 3313조. 근래의 상승률이 굉장히 두드러진 이유는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겠지만 수많은 재정정책의 여파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이 재정정책 말 그대로 정말 돈을 푸는 속도가 수도꼭지를 뭐 틀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천문학적인
그런 돈들이 지금 풀리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화폐적인 현상이다. 자, 그러면 이것이 실물 아파트 가격과 어느 정도로 유사하게 동행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동의 은마 아파트. 자, 2005년도에는 은마 아파트는 6억 5천이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의 통화량은 942조 원 정도였고요. 2017년도에는 2047조 원 정도로 통화량이 늘어났는데 당시에 은마 아파트의 가격은 13.6억 정도였고, 작년 기준으로 은마 아파트는 22억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작년의 통화량은 3070조죠. 자, 이 상승률을 한번 15년간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15년간 은마 아파트는 338%가 인상된 겁니다. 엄청난 인상이죠. 그런데 이 같은 시기에 통화량은 15년간 309%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리드만이 얘기한 것처럼 결국 자산 가격은 통화량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제가 이제는 똘똘한 아파트 한 채가 답이다라고 하는 책에도 기재를 했었는데요. 35년 전에, 그러니까 1980년대에 짜장면 가격은 500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 6, 7천 원 정도 하니까. 자, 가격이 500원이었던 재화나 서비스가 6,000원, 7,000원으로 오른 이유는 뭘까? 그것은 수요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수요 공급이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화폐적 현상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80년대에는 이 짜장면을 사 먹던 사람들의 평균 소득이 2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 짜장면을 사 먹는 사람들의 평균 소득이 200, 300이기 때문에 500원에서 6,000원으로 오를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통화량이 무엇인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통화량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 이 개념이 사실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자,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M2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좁은 의미의 M1, 그리고 조금 넓은 의미의 M2, 그리고 더 넓은 의미의 LF와 L이라고 하는 통화 지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이제 M2인데요. 자, 본원 통화, 그러니까 현금. 우리가 지금 시중에 나가보면 이렇게 돌아다니는 현금이죠. 거래되고, 현금을 보유하는 사람들의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얘기할 때 예비적 동기, 거래적 동기, 투기적 동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 통화, 이 통화를 본원 통화라고 합니다. 이 본원 통화에 언제든지 내가 빼서 쓸 수 있는, 인출해서 쓸 수 있는 수시 입출금 예금까지 더한 것이 M1입니다. 이것은 좀 좁은 의미의 통화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2년 미만의 정기 예금과 양도성 예금 증서 같이 언제든지 예금 상품이지만 현금화할 수 있는 통화량까지 더한 개념이 바로 M2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화량 얘기할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3,312조다 라고 얘기한 이 통화량이 바로 이 M2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통화량 증가가 아파트 가격 상승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락론자들 같은 경우는 이 통화량, 특히 유동성이 일부 부자들이나 기업들에게 있는 거지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반박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M2 통화량과 유동성은 과연 어떻게 다른 걸까요?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통화량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본원 통화의 수시 입출금 통장의 예금, 그리고 2년 미만의 금융상품의 통화까지 다 더한 것이 우리가 M2다라고 얘기했는데,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통화량과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다른 개념이고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통화량에 플러스 신용통화를 얘기하는 거다. 자, 쉽게 얘기하면 지금 5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어떤 분이 현재 현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실제로 어떤 화폐를 가지고 있진 않죠. 그러나 이 아파트가 만약에 10억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분이 어떤 다른 재화라든가 서비스를 살 때는 현금이 없지만 만약에 이분이 집을 살려고 한다라고 봤을 때 유동성은 10억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 집이 5억으로 샀지만 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갈 때는 이 집을 10억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이미 10억이라고 하는 유동성이 확보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유동성은 통화량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문제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M2는 엄청나게 지금 사상 최대로 증가해 있는데 집값이 그동안 엄청나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집값 상승은 주식과 다르기 때문에, 주식은 만약에 내가 오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았다 그러면 그 주식을 팔고 반드시
다른 주식을 사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집이라고 하면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이 집을 10억에 팔았다 그러면 다른 집을 또 사야 됩니다. 보통은 기존에 있던 집을 파는 경우는 10명 중에 9명이 갈아타기 수요죠. 좀 더 좋은 입지로. 그렇다면 5억이었던 집이 10억이 됐다 그러면 이 아파트를 팔아서 10억 유동성의 새로운 신용통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출을 받아서 더 비싼 집이나 더 상위 입지로 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락론자들이 파악하지 못한 것은 유동성이다 그러면 당장 현금화할 돈만을 유동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굉장히 주택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대부분 주택을 구입하는 시장에서의 유동성은 증가되어 있다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파트 가격의 하락 시점은 언제쯤일까요? 자, 보도에 보면 내년에도 우리나라는 또 굉장히 슈퍼 예산, 550조 원이 넘는 슈퍼 예산이 예상된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근래에 보기 드문 사상 유례 없는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죠. 역대 정부에서 국가 채무로 얼마나 많은 재정 정책을 펼쳤는가. 단순하게 채무가 늘어난 걸 보면 이 채무가 결국은 재정을 좀 확대하는 데 사용된 금액이기 때문에 통화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85조, 노무현 정부 때 165조, 이명박 정부 때 180조, 박근혜 정부 때는 170조였는데 현 정부 들어와서는 지금 현재 400조를 훌쩍 뛰어넘어 있죠. 여기에는 4차 재난지원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4차 재난지원금은 추경을 통해서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엄청난 확대 재정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파트 가격의 하락 시점은 언제쯤일까요? 라는 질문은 다시 말하면 통화량의 감소는 언제나 가능할까요? 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화량이 감소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현재로는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도 현재 2008년 이후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풀린 통화량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감소를 하려면 지금 여태까지의 말도 안 되는 저금리로 왔던 기간만큼을 고금리로 유지를 해야만 통화량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통화량 감소는 실제 일어나기 상당히 어렵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위험성이 상당히 과장되어서 이야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파트 폭락론자, 폭락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건데, 자, 가계부채의 절대액보다는 여러분 자산 대비 가계부채의 규모를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는 69% 정도가 2013년 대비해서 가계부채가 증가해서 지금 2020년 기준으로 1726조라고 하는 가계부채가 있죠. 그런데 이 가계부채가 1000조 원 미만일 때부터도 계속 가계부채가 뇌관이 된다, 경제 위기가 온다, 위기가 온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위기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 가계부채가 커지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커진 것은 충분히 자산 규모가 커진 것의 원인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아파트의 2013년도에 시가총액은 1370조고 지금 자산 가격은 2790조까지 103%가 증가했기 때문에 단순히 가계부채가 70% 가까이 증가한 것을 놓고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가계부채가 경제 위기의 내관이다, 이렇게 선동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올라간 것을 기준으로 한번 보면요, 2013년도에 5억 정도 되는 아파트에 2억 대출이 있던 것이 지금 2020년도에 10억 2천, 집값은 10억 2천이 됐고 대출은 3억 4천으로 늘어난 겁니다. 자, 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한 거면 2013년도에 5억짜리 집에 2억 대출과 지금 10억이 넘는 집에 3억 4천의 대출이 왜 문제가 되느냐. 사실은 똑같은 3억 4억 5억이라 하더라도 5억 6억 아파트 가격일 때와 10억 11억일 때의 가격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성이 좀 과장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계부채보다는 뭐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자영업자의 부채가 지금 더 큰 문제죠.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는 지금 자영업자 부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드린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